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시험 보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문제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자, 어제까지 해가지고 형법 모의고사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형사소송법 시작하고, 물론 이제 변시 시험 자체는 형사법 통합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전체적인 답안 구성, 형법 첫날에 확인했는데 간단히만 하면, 자, 사례 답안에서 기본적인 답안 구성은 자,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설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이제 분석하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법리 쟁점을 논해야 된다라고 딱 쟁점을 찾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사실관계에서 쟁점 도출을 했으면 이미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음에 대한 답, 기다 아니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답안에서 메인으로 쓰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리를 소개하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리라고 했을 때는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기본은 규정이죠. 어떤 과목이든 법학 과목에서 기본 법리는 일단 규정이 있으면 메인 규정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제 판례 법리를 대법원 판례 법리 적어주는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규정부터 쓰고 이 규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판례 태도로 해가지고 규정과 판례를 이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록 답안 같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 이제 사례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학판검으로 정리되는 쟁점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그럼 이제 학판검을 쓸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전에 뭐가 들어가요? 물론 규정이나 판례도 판례만 간단히 쓰는 경우에도 이런 어쩌고 저쩌고 되냐 안 되냐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리 검토가 문제된다라고 키워드는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더더욱 이제 학판검으로 정리되는 사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 학설 판례 견해 대립 자체가 왜 출발하고 뭐 때문에 문제되는지를 먼저 적어주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 쟁점의 정리, 문제점이에요. 표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내용만 통하면 어떤 식으로 써도 구성에 맞춰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 키워드 쓰고 학설 판례 검토를 맺어주셔야 돼요. 답안에서 소개만 거창하게 하고 마무리 검토를 안 하면 이건 누락입니다. 왜? 학설 판례까지는 이 논의에 대한 소개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판례도 이런 견해를 취해서 판시하고 있다. 소개에 끝나는 거고 결국 검토라는 걸 왜 맺어줘야 돼요? 소개한 것 중에서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타당하다고 내린 검토 결론 견해에 따라서 결국 사안 검토 포섭을 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답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이 논리적인 흐름이 연결이 되려면 검토가 없이는 사안 포섭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학설 판례 막 이제 외운 거 신경 써서 막 쓰다가 정신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결론은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결론으로 바로 그냥 뛰어드는 건데 그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흐름이 확 끊겨버리니까 항상 학설 판례를 썼으면 검토까지 맺어주는 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 불문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시간하고 공간 같은 게 너무 부족해. 여유가 너무 시험장에서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학판검을 차근차근 쓸 정도로 이미 여유가 없고 어떻게든 그냥 표시만 하고 넘겨야 되는 답안을 써야 된다. 아니면 분량을 줄여야 되는 답안을 써야 된다. 그러면 뭘 날리는 거야? 학설을 날리면 검토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판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학판검으로 정리한 쟁점, 그러니까 길게 정리하고 외운 거를 다 쳐버리고 판례만 딱 적시해가지고 줄여 쓰는 건 문제 없죠. 판례만 외워서 들어가면 학설 검토를 늘려 쓰는 건 당연히 안 돼도 학판검으로 크게 정리한 거를 이제 판례만 줄여 쓰는 건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법 같으면 쟁점 정리 형법에서 정리하는 것들, 형소법 같으면 그 쟁점 박스 아예 쳐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키워드랑 학판검, 검토 누락하지 말고 꼭 써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죠. 원래 가장 이제 구구절절히 완벽하게 답안을 이상적으로 쓸 것 같으면 문제 제기를 쓰고 학설들도 논증을 해서 학설의 논거 내용과 근거가 학설의 내용과 근거
아니면 학설에 따른 결론까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문장 정리해가지고 써주고, 판례 입장 평가하고 판례 키워드도 써주고, 검토도 앞에서 소개한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쳐내고 막 뒷받침하고 막 이제 논리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법리기재 이렇게 쫙 풀어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안인데, 현실적으로 변시 답안에서 그런 걸 구구절절히 쓸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쳐내라 그랬어요? 타협책이에요. 타협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최선인 거죠. 자, 학설은 이름만 써요. 자, 이제 답안 보면서도 한 번씩 보긴 하겠는데, 이제 키워드를 잡았죠? 잦은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논의가 문제된다. 아니면 뭐야? 증거결정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증거결정의 법적 성질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가부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 되냐 안 되냐, 인정 여부, 뭐 가부, 적법 여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았고요. 그럼 당연히 견해 대립은 요런 걸 근거로 된다는 견해, 긍정설, 요런 거 된다는 안 된다는 부정설, 뭐 부적법설, 적법식이 나오겠죠. 자, 원래는 내용을 써주는 건데, 자, 우리는 그렇게 구구절절히 쓸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학설은 그냥 이름만 써요. 자, 그리고 쟁점에 따라서 절충설이 있는 것들이 있죠. 절충설은 주로 뭐예요? 쌩 된다, 쌩으로 안 된다. 절충설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된다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름만 쓰되, 절충설 같은 경우는 대충 틀은 비슷합니다. 자, 긍정설, 부정설 및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긍정 인정하는 절충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써도 돼요? 키워드가 여부, 이러이러한 거 관련해서 할 수 있냐, 없냐로 키워드를 잡아줬으니까 긍정설이라고만 써도 읽는 사람이, 왜냐면 쟁점표에 바로 붙어지면 나오는 거잖아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특정을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런 게 된다는 견해, 부정설은 이런 게 안 된다는 견해로 풀어 읽히잖아요. 특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절충설은 뭐예요? 그냥 절충설이라고만 써버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떤 경우에 인정하는 건지 내용 특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충설은 가장 무난하게 좀 안전하게 답안을 쓴다 치면 그래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고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법리적인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문제제기, 쟁점 정리, 소목차 하나, 거기에 대한 견해 대립 학설 소목차 하나, 그 다음에 판례 소목차, 그 다음에 검토 소목차 이렇게 세 목차를 나눠 쓰지만 실제로 답안을 써보시면 그렇게 법리 부분까지 구구절절히 소목차를 끊을 여유도 없어요. 공간도 없고 한 줄을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례답은 항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학판검을 한 문단에 써요. 한 문단에 그냥 문장으로 이어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정리를 그냥 딱 그 한 문단으로 해보면 쟁점 키워드까지 앞에 한 문장 깔 수도 있죠. 뭐 쟁점 정도는 따로 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붙는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게, 물론 이런 것들은 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 표현으로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및 이런 경우에 한하여 어쩌고저쩌고 인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당연히 이제 판례로 가야죠. 자, 판례가 앞에서 소개한 어떤 한 학설로 평가될 수 있으면 이렇게 평가를 하나 해주는 게 좋겠죠. 약간 객관식 답맞추는 느낌으로 채점자가 판례를 정확히, 판례 견해를 정확히 적시했고 일단 바로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의 입장에서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평가하고, 평가가 안 되면 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판례 키워드 쭉 써줘야죠. 자, 판례 태도까지 해서 이제 문장 마무리 한번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검토를 내려야죠. 검토 내릴 때 이제 약간 관용적으로 붙는 표현이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쟁점 정리할 때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너무 법리적인 근거가 없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타당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리 부분의 소결론이니까 여기에는 근거를 하나 그냥 써주라 그랬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한 근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쓰기 편한 거, 구색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는.
이미 이름만 딱 쓰고 쳐내는 순간 논리적인 완전 완결성은 포기한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구색만 맞추는 답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거 하나 써주고 요렇게 마무리하면 딱 한 문단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법리기재 이렇게 하고 여기서 검토 내린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목차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검토 내린 결론 가지고 문제질 이제 봐야죠. 사안포섭 할 땐. 문제 있는 사실관계를 따고 내가 위에서 기재한 법리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사안포섭을 하는 거죠. 불법원인 급여 횡령이라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 횡령이 된다 안 된다 검토 내렸으면 사안포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 사안에서 얘가 보관하다가 뭐 받아가지고 임의로 처분한 건 무슨 뇌물 어쩌고 저쩌고 목적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관계 있는 걸 베끼는 거죠. 문제지. 머릿속에서 외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표현이 뭘로부터요?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물이어서 그걸 횡령은 기다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 문제 있는 사실관계 따고 위에 쓴 법리 키워드 조합해가지고 문장 정리를 이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티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포섭이 사안 검토가 충실히 나오려면 법리 기재가 일단 잘 써 있어야 돼요. 법리 기재의 법적인 용어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박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따서 조합해가지고 사안포섭 쓰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법리 기재 부분에 무슨 키워드 같은 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리 기재가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단어가 딱 깔끔하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키워드가 어떻게 쓰게 돼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한 걸 풀어 쓰게 돼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매가리가 없다 그러죠. 약간 이제 막 흐리멍텅한 문장이 법리 기재에 나오면 당연히 사안포섭도 정확히 불법원인 급여 횡령 이렇게 말 단어 하나 쓰면 될 거를 그걸 머릿속에서 요런 거는 어쩌고저쩌고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풀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언부언 되면서 문장도 막 비문 생기고 길어지고 읽는 사람도 얘가 뭘 쓰려고 하는 건가 그냥 불법원인 급여 한 단어 쓰면 될 거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뭔가 불리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암기하고 키워드 잡고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그래서 법리 부분은 한 문단이에요. 아예 쟁점 정리부터 여기까지 한 문단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쟁점 정리 문제 제기 부분에 또 어느 정도 사안 포섭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 쟁점 정리 격을 한 문단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판검 법리 부분까지 한 문단으로 몰아쓰거나 이제 규정 판례 정도로 간단히 쓰거나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사안 포섭을 하고 사안 검토와 결론은 또 다른 지금 목차예요. 그쵸? 얘는 구구절절히 포섭하는 논쟁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 소결 결론은 뭐야?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죄책을 물어봤으면 무슨 죄책을 진다. 할 수 있냐 물어봤으면 그래서 할 수 있다. 있냐 없냐 물어봤으면 그래서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줄 결론, 객관식 답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구성 자체는 나눠야 되는 게 얘는 포섭에 대한 배점이 따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뭐야 물어보는 거에 답을 맞추는 결론 배점도 따로 들어가요. 그리고 결론 배점은 어쨌든 답을 맞추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줄이지만 상대적으로 배점이 좀 크게 들어가죠. 실제로 답안지 채점을 할 때는 뭐를 먼저 봐요? 이걸 먼저 봐요. 결론을 먼저 봅니다. 왜? 일단 답이 맞게 써 있으면 뭔가 맞게 썼겠지. 답이 일단 틀리면 어디서 틀렸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일단 봐서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거 기다 아니다 답을 맞췄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딜 보겠어요? 여길 봐요. 문제 제기를 봅니다. 무슨 쟁점을 기재하고 포섭해가지고 답을 맞췄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맞았고 출제한 쟁점 키워드가 정확히 써 있으면 이 답안은 맞는 답안이에요. 일단은 맞는 답안이에요. 쟁점도 맞게 찾았고 거기에 따른 결론도 맞은 거면 쟁점 찾고 결론 맞았으면 여기서 뭔가 막 어긋나가지고 틀릴 이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에 뭐야? 아, 이 사람은 좀 맞게 쟁점도 찾고 제대로 답도 맞춘 사람이구나. 일단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야? 답도 틀려버리고 키워드는 막 엉뚱하게 막 써있으면 이 답안이 일단 틀린 답안이에요. 그럼 당연히 일단 부정적인 출발에서 어떻게 돼요? 일단 통배점 주는 건 없고 일단 맞춰야 뭔가 통배점을 주고 그걸 막 깡기만이 하는 건데 일단 다 위아래 다 틀려버리면 어떻게든 그냥 추가 점수나 맞는 말 쓴 거 그냥 몇 개 주자 이렇게 채점 들어가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요런 거 잘 정리해두고 이제 뭐겠어요? 법리나 포섭은 특히 법리 부분은 그래서 키워드 단어 자체가 정확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채점자가 막 구구절절한 문장을 물론 꼼꼼하게 보긴 하지만 당장에 딱 키워드가 박혀 있으면 맞는 거 썼구나, 맞는 거 썼구나 이런 식으로 좀 채점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따로 빼거나 같이 묶거나 하고 법리기재는 결국 한 문단이고요. 자, 사안포섭 결론도 제가 말은 끊으라고 했지만 결국 실제 답안을 써보시면 알아요. 사안포섭을 하면 마지막에 결론이 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더니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포섭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결론 내린 거를 또 나눠가지고 중복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답안을 써보면 결국 이 부분도 그냥 한 문단으로 묶여서 갑니다. 포섭을 해봤더니 그래서 기다 아니다까지 그냥 같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내 답안의 가장 큰 구성 문단으로 보면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이에요.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한 두세 문단 정도로 그냥 굵직굵직하게 쓴다로 가시고요. 특히 법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막 학판검을 소목차 잡고 나눌 여유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러분들 변시 답안이 딱 배점이 정해져 있고 답안지 공간 분량이 한정돼 있죠. 다른 시험 같으면 행정고시 이쪽으로 가면 주관식 사례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에서 답안지가 무제한 제공이에요.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거든요. 답안지 양식 자체도 다르고. 근데 우리 시험은 딱 지금 답안지가 네 바닥으로 딱 결정돼 있죠. 답안지를 더 주라 그래서 더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점도 100점, 200점 딱 끊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산수 계산이 가능해요. 내가 주어진 답안지에서 배점을 고려했을 때 1점당 몇 줄을 할애해서 답안을 기재할 공간이 나오는지는 산수 계산으로 할 수 있죠. 자, 옛날에 사시 2차 같으면 사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산수 계산해보면 1점당 2.5줄을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사법시험 문제 뭐 가끔 보실 분들도 있는데, 보실 경우도 있는데, 그 사법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사례 2차 사례 문제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변시 사례, 형사법 사례 문제나 차이점 없습니다. 그냥 같은 케이스, 같은 쟁점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도 같아요. 문제를 그냥 같게 보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자, 근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쟁점을 쓰는데 변시 사례는 1.2줄 잡아요. 뭐 이걸 임의로 잡는 것도 아니고 산수 계산이야. 나눠보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1.2줄로 하면 이제 계산하기도 복잡하니까 그냥 한 줄로 잡아요. 한 줄로 잡고 구획하면 이제 오버되면 1.2줄 정도 되는 거죠. 쓰다 보면 당연히 오버니까. 자,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지하고 이제 답안지 받고 문제지를 받아서 봉이지를 딱 뜯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런 걸 읽기 전에 일단 설문별로 배점이 붙어 있잖아요. 가불병은 좀 크게 막 30점, 50점 하고 형소법 문제 설문 구별해가지고 막 10점, 5점, 8점 막 이렇게 써있죠. 그럼 원래 뭐부터 하는 거야? 이건 모든 시험 공통이고 웬만하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량 조절하고 시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쓰기 전에 답안 쓰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설문에 딸려있는 배점을 확인해서 이게 10점짜리면 10줄을 연필로 체크하는 거예요. 아까 한 줄로 잡았으면 10줄, 1.2줄 딱 맞춰서 했다 그러면 12줄 체크죠. 20점이면 24줄, 20줄을 연필로 이렇게 구획해서 체크를 해놓고 문제 풀고 답안을 써야 돼요. 왜? 이제 답안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안 이제 쓸 게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한 서너 줄 있으니까 여기까지 써야 된다고 체크가 돼 있으면 구구절절히 쓰려다가도 아 여기까지밖에 쓸 공간 없고 아니면 다음 거를 잡아먹고 막 뒤에 가면 난리 날 거니까 줄여야겠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체크가 돼 있으면. 그렇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채워야 시간이 딱 끝나야 내가 완벽한 답안인 거니까 시간이 아직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쓸 게 막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30점 막 30줄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앞에 걸 좀 빨리빨리 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특히 시간하고 공간 분량 조절 약하신 분들은 이걸 무조건 하라 그러거든요. 그거 할 때 기준이 1.2줄이에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똑같은 문제 출제하고 똑같은 답안, 똑같은 법리 쓰는 건데 뭐 사시사례 쟁점하고 우리 변시사례 쟁점하고 다른 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 쓰는 건데 10점짜리를 40대는 25줄 쓰는 거고 여러분들 변시는 10줄 쓰는 거예요. 10줄, 12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기본선이 정리집은 다 이 2.5줄 기준으로 해도 오버될 정도로 구구절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 시험 다 쳐내고 줄이고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늘리는 공부는 없어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3개 쟁점을 논의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하나만 써라. 항상 이런 식으로 가죠. 하나만 써도 될 걸 3개로 늘려 써라라는 식의 수업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 그래서 다 줄여야 되는 거고 줄이니까 이제 뭐까지 줄이는가 이런 거 줄이는 거예요.
사시 같으면 2.5줄이고 25줄을 쓰니까 긍정설, 부정설의 내용 같은 걸 막 구구절절 써도 돼요. 공간이 남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시험 1.2줄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쳐버리고 이름만 쓰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러분들 사례 시험, 변시 사례는 학설도 날려버리고 그냥 판례만 써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리스키하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최소한 학판검으로 정리시키는 것들이 있죠. 교재에서. 그 정도는 이 정도 맞춰 쓰겠다는 가는 게 제일 안전한 답안인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답안 구성은 잡아두시고 이 구성은 형사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공법 정도도 충분히 적용됩니다. 헌법, 행정법, 사례 같은 거 쓸 때도 기본 구성은 똑같아요. 원래 민사 답안도 원래 기본 구성은 똑같은데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답안 변형이 들어가요? 민법은 더더욱 형사 공법보다도 출제되는 쟁점 숫자 자체가 많아요. 짜잘짜잘하게 규정, 법리, 판례 해가지고 검토하고 치고 넘어가는 한 쟁점, 10점짜리라고 하면 형사나 공법은 쟁점이 한 2개, 3개 나온다 치면 민사는 막 4개, 5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사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성 잡는 거 틀이 애매하니까 다 깨버리고 간단하게 그냥 법리 기제 생략해버리고 법리 키워드는 사안포섭에 녹여 쓰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답안도 들어가거든요. 그건 답안 이제 변형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은 잡아놓고 이제 과목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형하면서 들어가 있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법리 쓸 때 여러분들 지금에서 법리 내용으로 쓰는 게 이 정도로 분류를 하면 판례니 학설 판례 검토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생으로 암기해서 써야 돼요. 이 쟁점 키워드도 암기해요, 여러분들. 키워드 자체도 정리하는 거 어렵죠? 말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쟁점을 찾는 순간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답을 내기 위해서 이 학판검 쟁점을 논해야 된다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쟁점이 딱 떠오르는 순간 쟁점 키워드 문장 정리 암기한 거 떠올라야 돼요. 쓸말 정리가 이미 끝나 있고 그게 외운 상태에서 시험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판례 학판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런 식으로 정리해 쓰겠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미 이렇게 딱 그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요거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외워가지고 정리해서 들어간 쟁점 나오면 숨도 안 쉬고 쓰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문장을 어떻게 표현을 정리할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걸리고 시간 오버거든요. 자, 대신에 이 부분 있죠. 특히 형손이 이런 것들 규정 같은 거 쓰고 포섭할 일 많잖아요. 형법도 마찬가지고. 자, 규정은 생각해보면 규정을 외우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규정은 시험장용 법전 주니까 법전 얼른 펴가지고 베껴 쓰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가끔 보면은 규정 베끼면 되는 법리 내용을 막 외워가지고 정리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제가 웬만하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웬만하면 이게 나 이렇게 하는데 수업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규정 같은 거 굳이 외워가지고 정리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부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워낙 외울 게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판례니 학판검 외우는 것도 막 허덕허덕 하는데 거기다가 규정까지 암기 대상으로 암기 범위를 넓혀버리면 정확한 암기가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베껴 쓸 수 있는 거, 찾아 쓸 수 있는 거는 베끼고 찾아 쓰겠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답안이 다 깔끔하게 나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표현이.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법전을 주는 시험에서는 규정을 베껴 쓰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규정 내용 객관식에 나오니까 객관식용 암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용으로 그냥 눈에 바르는 암기하고 백지에다가 정확한 표현으로 외웠어야 되는 암기는 아예 그냥 다른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형소법 객관식용으로 규정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쓸 걸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성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해설 보면서 가죠. 자, 오늘 문제로 가셔가지고요. 문제 자체는 막 억지로 막 어려운 문제, 꼬여있는 문제 안 냅니다. 기본 지금 출제 방향이 형법 때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완벽하게 쓰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문제 분석해서 내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시험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쉽다고 평가하실 때 초반에는. 그러면 딱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 다 예습 위주로 좀 공부하셔야죠. 진모는 무조건 예습입니다. 기본 강의나 일순환 정리 강의 같은 경우는 복습 위주로만 하고 예습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진모로 오면 진도별 강의 계획표 있으니까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공부가 끝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거 암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순환 과정에서 전체 형사소송법을 내용 정리 다시 하면서 일회독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습하고 풀어보고 예습하고 풀어보고요. 복습은 이제 해설에서 빠뜨리거나 표현 정리할 것들 좀 추가할 것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도 당연히 기본서든 정리집지는 메인 교재를 가지고 회독수를 늘리는 건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정도는 완벽하게 쓰겠다고 하셔야 돼요. 답 맞추고 그냥 판례 대충 맞췄다 이 정도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계속 얘기했죠.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상대평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실질 경쟁자가 아닌 사람들은 쳐버리고, 내가 지금 이제 이겨 먹어야 내가 붙을 수 있는 내 실질 경쟁자들 사이에서 중요 쟁점이나 기본 사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쟁점 뽑고 답 맞추는 건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상대평가가 안 됩니다.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고, 완벽하게 남들보다 완벽하게 쓰고 좀 더 잘 쓰고 구성을 좀 더 논리적 흐름을 완벽하게 써가지고 구성 점수든 세부 배점이든 1점, 2점이든 남들보다 더 받겠다로 접근하시고 잘 쓰겠다로 접근하셔야 돼요. 뭐 성명 모형 같은 거 이미 사례시험에 2번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순환 때 드리는 거 정말 뭐 좀 이제 구색 쟁점이나 좀 어려운 거 한두 개씩 나와가지고 빼먹는 거 말고는 기본적인 거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완벽하게 쓰겠다로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것도 좀 신경 쓰면서 이제 답안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문, 자, 제 1문으로 가죠. 특히 형소법에서 지금 분설 문제로 나가서 좀 사실관계가 짧은데 실제 시험 특히 형법 시험은 막 통문제 나오고 사실관계도 구구절절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추천하는 거는 첫 줄부터 그냥 바로 읽지 말고 밑에 있는 질문 있죠. 설문부터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 내용을 먼저 읽으면서 특히 형소법이 그런 게 주요해요. 왜냐하면 형법은 그냥 죄책으로 끝나버리니까. 죄책을 논하시오잖아요. 1번은. 근데 형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은 읽으면 뭐야? 자, 당장에 자 1번 보세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번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 나번 인적사항 변경. 이 정도 표현만 읽어도 이제 공부를 하고 보는 거니까 성명모형 소송 나온 거네라 키워드가 잡혀버리죠. 그러면 위에 이제 사실관계 읽을 때 설문에서 물어보는 성명모형과 그 처리 관련해서 그 내용과 무관한 사실관계는 굳이 내 머릿속에서 법리적인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버려도 되잖아요. 문제 사실관계 복잡한 사실관계 문제를 읽을수록 밑에 있는 질문을 먼저 읽고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에 담겨있는 키워드를 특정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거는 꼼꼼하게 읽고 그거 문제 풀고 답 내리는 거나 상관없는 사실관계 곁다리로 붙는 것들은 적당히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첫 줄부터 읽으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문부터 읽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1의 가,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리고 나, 검사가 을에서 갑으로 피고인 인적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취할 조치는 무엇이냐? 다, 검사가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조치는 무엇인가? 라, 나에서 모용관계 변경된 경우 법원이 갑을에 대한 재판 내용이죠. 각각과 검토입니다. 자, 성명모형 간단하게 개관만 하고 가죠. 원래 성명모형이 A급, 완전 특 A급인데 지금 변시 사례에 시험이 2번이 그대로 나와버려가지고 3번째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싶어가지고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정리는 해야죠. 자, 우리가 소송의 주체 파트, 피고인 파트에 가면 성명모형 비롯해가지고 메인 케이스가 3가지가 있죠. 오늘 시험에 보충 문제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3가지 케이스를 기본으로 잡되 위에 2가지죠.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만 피고인 특정의 기준을 공통쟁점으로 논하고 이제 가는 케이스인 거고, 위장자수 같은 경우는 피고인 특정과는 무관한 쟁점인데 그냥 구성이 유사하니까 여기서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자수 케이스를 논할 때는 피고인 특정의 기준을 목차 쟁점으로 잡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명모형 소송 케이스로 와가지고
일단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단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또 정신 놓고 바꿔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모용자, 피모용자가 나오죠. 자, 우리 사실관계 위에 볼까요? 갑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나쁜 놈은 갑이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갑인데 을의 운전면허증 제시, 을 이름을 모용, 을의 이름을 멋대로 모용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실관계에서 갑을 지칭하는 건 남의 성명을 모용한 모용자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피자가 붙으면 당한 거죠. 그럼 피모용자니까 모용을 당한 사람일 거니까 을을 지칭하는 표현이 피모용자죠. 순간순간 이거 단어 쓰는 것도 순간 멈칫할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딱 단어는 정리하고 가야 돼요. 지칭하는 단어니까 은근히 사음포섬이나 결론 내릴 때 한 번씩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성명 모용 소송이 나오면 이런 기본 사례는 전체적인 그냥 세부 목차까지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가지고 어디까지 쓸 거니만 결정해서 확 그냥 써버리면 되죠. 포선만 잘해주고. 자, 성명 모용 소송 케이스에서 피고인 특정의 기준이고요. 표현을 달리한 뭐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 모용자냐 피모용자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도 자주 나왔으니까 문장 정리까지 해버리면 일반적으로는 공소장에 써있는 공소장의 피고인으로 써있는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나 이러이러한 성명 모용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특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쟁점 정리를 딱 쓴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한 두 줄 정도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 특정의 기준에 대해서 견해드립 쓰는 거죠. 학설 이름 쫙 나열해주고 이 정도는 이름만 써도 돼요.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과 유사한 입장에서 성명 모용 소송에 있어서 모용자가 피고인이고 모용자에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형식설과 실질설 양자를 모두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는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 그 정도 구색 맞춰 써주고 즉 사항포섭이죠. 사항포섭이 구구절절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여기 간단히 왜냐면 쓸말이 위에 다 나와버려가지고 우리 사안의 경우도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모용자인 갑이 피고인이고 갑에게 이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로 끝나버리죠. 사안포섭 이미 결론까지 써있으니까 굳이 또 소개를 반복해서 잡을 것도 없어요. 하도 이제 자주 나와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확 써버리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목차 순서가 바뀔 수가 없죠. 목차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없는 답안이 있고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춰 들어가 있는 답안도 있고 여기는 맞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1번의 결론 모용자가 피고인이고 모용자에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가 결론이니까 자 2번에서 이제 무슨 쟁점이 잡혀요? 목차가 지금 공소장에 표시가 잘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을로 잘못 들어간 거를 갑으로 고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법리기재가 판례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판례대로 결론 빼면 어떻게 돼요? 자, 포인트는 이거죠. 그럼 객관식에도 나오잖아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단순한 표시 정정으로 족하다죠.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변경 신청, 그에 따른 동일성 판단, 허가 결정까지 거창하게 갈 거 없이 그냥 검사가 오타 정도 수정하는 느낌으로 이름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 뭐예요? 이건 지금 누구의 조치? 검사 조치죠. 항상 주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순서대로 갑니다. 검사 이렇게 조치를 하면 상관없어요. 하면 되는데 안 했을 때죠.
위에서 논한 조치를 검사가 하지 아니하고 있는 걸 방치하는 걸 전제로 그 경우 법원의 조치입니다. 여기도 확판검 들어가죠. 자, 그리고 판례 검토 결론 327조 2호, 327조 2호 추적형 공소 기각 판결설로 가죠. 이제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해요. 이순환 정도 오면 이제 새로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야? 원래는 이게 기본으로 잡되 여기까지는 정리하죠. 기본 사례로. 자, 위 사실관계는 기본 전제가 뭐야? 아직 재판 진행 중 그 판결 선고 확정 전 단계에서 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요. 그럼 네 번째 경우는 사실관계가 뭘로 바뀌어요? 피모용자, 이런 성명 모용 소송임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의리죠. 피모용자 명의로 이제 기소된 사람인 거죠.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까지 돼버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유죄 판결의 집행이 판결문에 써있는 피모유자한테 들어갈 거잖아요. 벌금 집행이 피모용자한테 가요. 징역 집행 구인장이 을한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경우 피모용자의 불복 구제 수단, 여기까지는 정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직접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시험적인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객관식 같은 건 안 나오는 거고 딱 사료용으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 검토는 뭘로 빠져요? 그냥 정과 말소설로 빠지는 거죠. 효력 미치는 자 자체가 아니니까 뭐 굳이 새롭게 막 불복 재심 같은 거 비상상건이 할 거 없이 그냥 전과만 말소해서 집행 안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딱 요 정도 기본 사례로 잡고,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관련 판례 하나 나오죠. 관련 중요 판례로 이건 일반적인 구공판 공소제기 후 절차 진행 얘기고요. 딱 우리 지금 문제는 사실관계죠. 자, 추가로 딱 판례 정리죠. 간단히만 쓰죠. 자, 구공판이 아니라 이제 구약식으로 하는 거죠. 성명 모용 결과 피모용자 명의로 약식 명령이 청구가 돼서 서면심리 과정에서는 성명 모용이 밝혀지기 어려우니까 피모용자 명의로 약식 명령 벌금까지 나와버리고요. 그게 당연히 이제 서류상 이름 피모용자 송달까지 가겠죠. 고지 송달돼서 이제 피모용자가 이제 억울하니까 정식 재판까지 청구해서 정식 재판 1심 과정에서 비로소 성명 모용 소송임이 밝혀진 경우에 법원의 조치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는 뭐가 달라져요? 여기선 그냥 공소제기 효력 미치는 사람은 모용자니까 피모용자에 대해서 뭐 따로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안 잡히는데 5번 케이스는 뭐가 달라져요? 모용자에 대한 조치와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가 둘 다 나오죠. 그래서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는 어쨌든 이 사람이 정식재판까지 청구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소송 관여가 있어버리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모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고쳐야 돼요. 그럼 이제 약식명령 청구서에 있는 피고인 표시부터 검사가 고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고쳐서 모용자에게는 약식명령 송달이 없었으니까 모용자한테 새롭게 송달한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를 기다려서 절차 진행한다고 결론이죠. 포인트는 뭐라고요? 기존에 이름이 잘못 들어간 약식명령을 무효로 보지 않아요. 그걸 유효로 보는 걸 전제로 이름만 고쳐서 재송달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는 게 성명모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한 판례 사안이 지금 1페이지 해설 보시면 각주 들어가 있는 거죠. 각주에 답은 막 써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것만 딱 끊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성명모용 자체를 차근차근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사실관계 이어서 보죠. 자, 모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을 교특법 위반죄. 요새 같으면 괄호하고 구분표시 죄명이 뭐 치상 이런 걸로 잡히겠죠. 자, 약식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자. 약식 기소. 그러니까 약식명령 청구를 해서 약식명령까지 발령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발령된 약식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자. 당연히 을은 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바도 없으니까 억울하다고 불복하겠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러한 정식재판 1심 사실심리 진행 중 성명 모용이 뒤늦게 밝혀졌다요. 자, 이게 지금 되게 문제가 친절하게 1번에서 가나다라를 분설해서 물어봐 주긴 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수 있어요? 가나다라 분설할 거 없이 그냥 이 경우 지금 사실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법원의 조치를 논하시오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출제가 됐더라도 여러분들 쓰는 답안에는 차이가 없어요. 답안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끊어서 물어보든 통합해가지고 이 경우 검사법원의 조치를 물어보든 쓰는 건 똑같아요. 피고인 특정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법원 조치로 끝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답안 쓰는 거지만 두루뭉실하게 물어봐서 이 4개를 끊어서 써라라고 요구하는 문제하고 아예 문제 출제 당시부터 4개를 분설해가지고 끊어서 물어보는 거랑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쉬운 문제죠. 그러면 딱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통합해가지고 묶어 물어봐도 쓰는 건 똑같구나 그냥 한번 떠올리고 밑에 정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의 가번으로 갑니다.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 누구인지 피고인 특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제된다예요. 판례태도 실질적 표시설과 유사한 입장, 모용자가 피고인, 검토도 마찬가지. 이미 쓸 거는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설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아까 제가 그냥 말로 한 그대로 써있죠? 일반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나 사안과 같은 성명 모용 소송의 경우에서 만약에 분량을 좀 더 쓸 것 같으면 우리 사안은 이러이러한 성명 모용 소송이다. 이 정도 포섭 한 줄 써주는 거겠죠. 뭐 그 정도는 써도 돼요. 자, 누가 피고인이며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가 자 키워드가 나와야죠. 피고인 특정의 기준 관련 문제예요. 이 단어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쟁점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 써놓은 거 보세요. 법리기재 학판검을 딱 전형적으로 썼을 때 틀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 틀을 잡으라고 설명한 거죠. 해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좀 더 세련되게 막 바꾸고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 가르친 틀대로 지금 잡아가지고 쓴 겁니다. 지금 모범답안이 다른 선생님들의 해설이나 다른 교재에 비해서 되게 짧게 들어가는 게 이게 당연히 이제 모범답안이고 책에도 들어가고 하는 해설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막 길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그 길게 따라 쓰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모범답안도 이 틀에서 이 틀에 맞춰가지고 짧게 끊어친 거예요. 그래서 답안 같은 거 정리할 때 그 쟁점 아직 좀 부족한 거 암기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딱 해설에 들어가는 거 참고해가지고 늘리는 건 웬만하면 없어요. 여기서 더 줄이고 쳐내는 건 가능해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게 공간 여유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더 치면 쳤고 애매하면 이거 딱 정리해서 그냥 그대로 써버리세요. 이런 사례는. 너무 전형적이라서. 자, 내용 안 써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의사설, 표시설, 행위설, 실질적 표시설.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과 유사한 입장. 오히려 객관식에서 의사설에 따른 결론, 표시설에 따른 결론, 분설해서 물어보는 거 맞출 정도 이해는 하셔야죠. 자, 어쩌고 저쩌고. 자, 뭐야. 표시상 착오일 뿐. 이거 키워드. 따라서 다음 줄 모용자가 피고인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키워드야. 딴 건 다 쳐내도 요건 남아야 돼요. 자, 생각건대 모든 관전 종합 고려 실질적 필설 타당. 근거는 구색만 맞춥니다. 논리적 완결성 이미 포기했어요. 자, 그리고 사안 포섭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결론까지 을의 성명을 모용한 갑에게만 미친다. 갑이 피고인이다. 자, 표현을 맞춰주세요. 물음에 맞춰서 마지막 문장이 끝납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가로 썼으니까 내 답안의 결론이 뭐라고 표현이 잡혀 있어요? 공소제기 효력은 갑한테 미친다고 써 있어요. 만약에 피고인이 누구냐로 물어봤으면 갑이 피고인 이렇게 표현을 맞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안이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설문에서 물어보는 걸 깔끔하게 결론으로 표현 정리해 써주는 거예요. 왜? 채점자가 채점하시기 편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특히 형사법 같은 거에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결론 배점은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당장에 채점할 때 결론부터 읽어요. 답을 맞췄냐 틀렸냐. 위수중 같은 거 출제하면 한 20에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어떤 답안이 나오냐면 위수중을 출제하면 결국 내가 답안에서 메인으로 검토하는 건 증거법이 아니라 영장주의 이런 거죠. 강제처분. 이 물건을 압수수색하고 수집한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메인이고 위법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맺어준 다음에 위법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는요 부정된다까지 갈 거잖아요. 증거법 얘기 그냥 마지막에 붙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물어보는 건 그래서 이 증거가 설문에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를 꼭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쓰다가 정신을 놓는 거예요. 답안을 딱 읽어보면 그래서 이 수집 절차는 위법하다라고만 써 있어요. 증거 능력 유무를 물어봤는데 내 답안 결론이 이 수집 절차는 위법하다로 끝나 있는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누락이야. 그럼 결론 배점 2점이라 그러면 2점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그 수집 절차 위법성 논한 거에 대한 배점은 충분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답안이 어떤 식의 문제인 거야?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맞춰 쓰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쓰다가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물론 이제 보통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답안을 다 이제 사례 답안을 쓰고 시계를 봤더니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3분 정도 남았다는 건 뭐야? 뭔가 문제를 새로 풀 시간은 없어요. 그렇다고 3분 동안 멍 때릴 건 아니죠. 이 답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럼 3분 동안 최대한 새로 푸는 건 없고 혹시라도 내 답안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애매한 거를 빨리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그 3분 남은 5분 남은 시간에 제일 먼저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지에서 물어보는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만 체크를 해야 돼. 답안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 답이 정확히 써있는지 보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보다 한두 개씩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구냐 물어봤으면 누구다라고 써있어야 되고요. 있냐고로 물어봤으면 있다 없다라고 써있어야 돼요. 적법하냐고 물어봤으면 적법하다 아니다로 써있어야 돼요. 그런 것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 맞게 써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아까 제가 순서 얘기했죠. 결론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쟁점 키워드로 가요. 쟁점 키워드 보고 그 다음에 법리로 가요. 법리에서 판례 키워드 같은 거 막 또 애매한 것 막 이제 막 이런 거 좀 단어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규정 같은 거 빼먹은 거 막 규정 넣고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안포섭 사실관계 쓴 거 보는 건데 실제로 그것까지 막 구구절절 읽을 시간 없을 거예요. 딱 그런 식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갑한테 미친다로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나번으로 갑니다. 자, 검사의 조치.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첫 번째 문단,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경 필요 없이 단순한 표시 정정. 이게 약식 정식으로 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소장 고칠 거를 약식 명령 청구서에 써 있는 걸 고친다. 말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쓰다 보니까 뭐가 지금 빠졌어요? 직접 판례라는 걸 판례라는 표현을 지금 빼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써놓고 마지막만 추가한 거예요. 판례 역시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바 있다. 끝이에요. 물론 법리 기재 한 걸 이제 판례 표현으로 판례는 막 추가해 써주고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지만 다 써놓고 보니까 판례 표현이 왜 판례 있는 건 판례 써줘야 판례 배점이 들어갈 거니까 일반론과 별도로. 그럼 어떻게 하냐? 뒤에 역시 그냥 판례 역시 같은 입장에서 판시에다 써버리면 돼요. 그럼 판례 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번으로 갑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의 조치죠. 그래서 여기는 합판검 들어가죠. 심리진행설, 공소기각 판결설. 그래서 판례는 후자로 갑니다. 이것도 학설이 그냥 두 개니까 심리진행설, 공소기각 판결설 학설을 써주고요. 학설 쓸 때 그냥 넘버링 웬만하면 붙이세요 그냥. 그럼 쓰는 사람도 편하고 읽는 사람도 편하니까. 그리고 또 판례는 평가할 때 공소기각 판결설 입장 쓸 건데 이게 공소기각 판결설 이 글자 쓰는 것도 시간 아깝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자 후자로 가시면 돼요. 지시대명사. 법률 서면에서 지시대명사는 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그 민사에서 청구 취지 같은 거 쓰는 거 공부하실 때 중복되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거 막 각으로 묶고 하는 거 따로 공부하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대명사는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물론 지시하는 대명사 쓸 때 주의하실 건 특정은 돼야 돼요.
지시대명사를 썼는데 읽는 사람이 이게 뭘 지시하는 거지라고 의문이 생기는 순간 그건 잘못 쓴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전자 후자 그냥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서를 쓸 거를 그냥 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써버려도 됩니다. 저보고 쓰라고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원래는. 자, 대신에 키워드는 나와야죠. 자, 327조 2호가 규정 내용이 어떻게 돼요? 공소기각 판결사유. 그 공소제기 절차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가 327조 2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사례답안에서 법원의 조치 판결 내용을 쓸 때 327조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를 쓸 일이 자주 있거든요. 이 답안도 마찬가지고. 그럼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죠. 327조 2호의 결론을 내릴 때는 내 답안에 뭐가 적시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공소제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위반했다가 써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공소제기가 지금 소송 조건이 법률 때문에 날아가서 지금 유죄 무죄 때릴 거를 형식재판으로 재판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야? 어떤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이 공소제기가 무효다가 현출이 돼 있어야 돼요. 답안에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판례도 지금 쓰고 있죠. 이 사안에서 판례가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공소제기는 어떤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예요?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 방식 그 중에 사망 1호에 보시면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가 뭐야? 피고인 관련 사항은 무조건 제대로 써라라고 254조 사망 1호인가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사안은 피고인 이름 엉뚱한 사람을 지금 집어넣어놨으니까 그야말로 254조 사망 1호 직접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54조 법률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 절차 무효다 그래서 327조 2호 논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판례도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아니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도 그렇게 구구절절히 맞춰 쓰는데 여러분들 답안에 어쨌든 판례로 들어가든 포서 범토 근거로 들어가든 254조가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성명모형도 답안을 길게 쓸 것 같으면 254조를 원래 베끼고 출발해요. 254조에서 피고인 이름 제대로 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공소제기가 문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쓸 건 아니니까 254조 사망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적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로 가셔가지고요. 이게 지금 일반 구공판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답안 쓰는 게 일반 구공판 사안하고 달라질 게 없죠. 지금 라번만 좀 달라지는 거고. 자, 이거를 일부러 좀 문제를 맞춰 출제.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예요. 자, 1의 나번 다시 보세요. 지금 나번에서 이렇게 약식 정식 청구됐을 때 검사 조치라고만 물어봤으니까 그 결론이 뭐였어요?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 정정. 거기서 공소장은 약식명령 청구서예요. 근데 문제를 단어만 하나 추가합니다. 검사와 법원의 조치는 무엇이냐 그래서 법원의 조치까지 추가로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요? 자, 법원의 조치, 자, 밑에 각주 판례로 가셔가지고요. 그 끝에 한 10줄 정도 보세요. 다번으로 쫙 이어지는 거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딱 9번째 줄인가 10번째 줄이네요. 자, 다번점하고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의 다음 줄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소송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지위를 갖게 된 경우죠. 이렇게 쫙 써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 경우 검사 조치는 뭐라고요? 약식명령 청구서의 피고인 표시 정정이에요. 자, 그 표현이 어디 써 있냐면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요. 일반적인 구공판 사안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정정이 되면 자, 그에 따른 법원의 조치 나오잖아요.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 피고인 표시를 고쳐서 청구서 고치고 벌금 내린 약식명령 판결문 이름도 고친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서 고치는 거는 검사 조치인 거고 약식명령에 써 있는 거 고치는 거는 법원의 조치로 구별되죠. 주체를 구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고친데 그친 게 아니라 모용자한테 송달이 안 갔잖아요. 약식명령 무조건 고지송달이 있어야죠. 본래 약식명령 정본과 함께 경정결정을 모용자한테 송달. 경정결정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약식명령을 고치는 이건 형식적인 방식 문제예요. 약식명령의 피고인 이름을 고친다라는 게 약식명령에 써있는 피고인 이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고치는 게 아니죠. 판결문을 수정하면 큰일 나요.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두고 고치는 건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란 부분을 요렇게 경정해서 고친다는 경정결정문을 별첨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 고친 다음에 보내준다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치는 방식 자체가 약식명령에다 경정결정문을 붙이는 거니까 그 붙인 것까지예요. 약식명령 정본과 함께 경정결정을 모용자한테 송달하면 적법한 송달이 있는 거고, 이제 뭐야? 정식재판 청구는 할지 말지 기다린다가 결론이에요. 자, 이게 법원의 누구에 대한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가 돼요. 그러면 아까 잡았죠?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를 끊어 잡잖아요. 그게 그 위에 써 있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위를 보시면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요. 이게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로 잡힙니다. 그래서 모용자에 대한 조치,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를 나번에서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 부분을 라번 부분으로 끊어가지고 물어본 거죠. 자, 라번 보세요. 나에 따라서 모용관계가 밝혀져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요. 그쵸? 검사의 조치까지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법원이 모용자, 피모용자에 대해서 할 재판 내용이 무엇일까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번을 이렇게 끊어서 굳이 끊어서 안 물어보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검사법원의 조치를 통합해서 물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쓰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설문일에라 보세요. 목차 나눠져 있죠. 피모용자 을에 대한 조치, 모용자 갑에 대한 조치. 아까 판례 써있는 멘트 정리 그냥 쓰는 거예요. 판례 쓰고 우리 사안도 마찬가지 쓰거나 그냥 결론 쓰고 판례 역시 같은 의미잖아. 결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표현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성명 모용 관련해가지고 딱 뭐만 빠진 거예요, 지금? 확정 후 구제수단 논의만 판례 없는 쟁점만 빠지고 나머지는 지금 다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숨도 안 쉬고 써야 돼요. 이거 쓰면서 고민한 거는 기출문제 정리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딱 답안을 쓸 때 일문에서 뭔가 헤맸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가 이게 지금 성명모형이 2번이 나왔어요. 그럼 시험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정리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걸 헤매고 약간 표현이 애매하거나 틀렸다는 얘기는 기출문제 자체도 내가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좀 공부 집중도를 그쪽으로 해서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확인하라고 출제한 거야. 아,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공부했으니까 쓸 수 있게 그냥 확인하라고 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답안 형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설에도 일부러 뺐는데 그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없어요? 1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그 약간 그 민법 답안 같은 거에서 약간 그거가 습관이 돼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전체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 문제점, 문제제기 정리는 쓰지 마세요. 전체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는 지금 뭘 말해요? 자, 지금 해설 보시면 뭐 그렇게 쓰는 답안을 예로 들면 1번 위에 0번인 거죠. 0번 목차를 잡아가지고 설문 1의 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문제되고 설문 2의 나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문제되며 설문 다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고 라번 관련해서 뭐가 문제, 심지어는 막 2문까지 2번까지 가가지고 2번 관련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하 답안 전체에 쓸 거를 몰아가지고 정리 쓰는 거 있죠. 그딴 거 쓰지 마세요. 그 점수 안 들어갑니다. 점수도 안 들어가고 실제로 제대로 쓰기도 힘든 게 어쨌든 내가 답안을 쓰면서 정리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답안을 쓰고 정리되기 전에 밑에 쓸 거를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쓸 것 같으면 안 써져요. 정확히 안 써지고 결국 또 쓰다가 달라지는 거 생기면 앞에 쓴 것도 수정하고 난리가 납니다. 따로 뭐 실질적으로 배점 들어갈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시간 소요하고 공간 잡아먹으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색 맞추려면 해설 정도는 넣어도 되는데 그냥 굳이 또 써놓으면 그거 쓰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설에도 빼버립니다. 그것 좀 쓰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서 쓰는 어쨌든 어설프게 쓰는 쟁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1회나 답안 쓰기 시작할 때 먼저 쓰고 가요. 그럼 똑같은 말을 어설프게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쓴다 그래가지고 점수는 뭐 2번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말 쓰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 기재니까 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뭐 플러스가 될 것도 없습니다. 굳이 개별 사안 설문에서 쟁점 키워드를 정확히 적고 갈 거를 어설프게 전체 문제에 대한 쟁점 전유를 빼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점수 안 줘요. 그냥 학원에서 대충 채점할 때 그냥 약간 1점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건데 실제 채점해 보면 그거 여러분들 점수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시간하고 공간 잡아먹으니까 무익적이에요. 실질적 유해적이죠.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답안 쓸 때 처음에 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 쓴다 그러면 그 부분 공간을 비워놓고 실질적인 답안을 다 쓴 다음에 답안을 완성시켜 놓고 완성시킨 답안에서 쟁점 키워드 목차 보고 몰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 그거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쓰지 말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 가죠. 자, 첫날이라서 좀 앞에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원래 수업은 좀 빨리빨리 끝납니다. 자, 쉬었다가 3페이지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